안녕하세요.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식품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흔들고 저를 참 힘들게 했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와 신우예요. 아무 연관도 없고 접점도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지만 제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저는 그 두 사람을 지켜보며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하면서도 불행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화가가 되고 싶어 하셨지만 재능 부족과 가족의 지원이 없었던 것을 원망하며 붓 대신 소주병을 붙드신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나마 그림으로 생활비라도 버셨던 것 같지만 본인 성에 차지 않았기에 자괴감과 자격지심이 더욱 심해졌고 나중에는 매일 술을 드시면서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집안은 온통 유아 물감과 역한 술 냄새, 그리고 아빠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가 불쌍해서 이혼은 하지 않고 곁에 계셨지만 엄마도 많이 지치셨죠. 엄마는 아빠를 대신해 동네 식당 주방에서 밤 늦게까지 일하시며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항상 파스 냄새가 배어있던 엄마의 거친 손, 고된 노동으로 굽은 등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고 힘들었죠. 학교 준비물을 사야 한다는 말조차 꺼내는 게 힘들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에 제 꿈은 오직 하나, 어른이 되어서 하루빨리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돈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졸업장이 나오기 무섭게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식품회사의 생산직 사원 모집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그곳은 월급 밀리는 일이 없고 제품의 질이 좋다고 평판이 좋았던 곳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식품 공장이었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번듯한 회사가 되었던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 취업을 했고 생산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게 고되기도 했지만 또 보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엄마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었고 사장님 내외분들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었기에 만족하며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남은 시간 동안 공장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식품 영양학 관련 책을 읽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다가와 말을 거시더라고요. 이지은 씨 책을 읽고 있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피곤할 텐데 다른 직원들처럼 휴게실 가서 눈 좀 붙이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게 쉬는 건데요, 뭐. 그런데 무슨 책인가? 아, 그냥 식품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성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요. 공부도 할 겸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식품 관련으로 대학에서 공부해보고 싶기도 해서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봤어요. 좀 부끄럽네요. 저는 좀 쑥스러워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생도 아닌데 관련 전공 서적을 보고 있다는 게 좀 민망했거든요. 게다가 저에게 대학이라는 건 머나먼 일이었는데 대답을 하고 보니 뭔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은 좀 놀란 얼굴이셨죠. 부끄럽다니.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사람은 배워야 더 크게 성장하는 법이야. 네.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저를 좋게 보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저를 공장 격리로 발령을 내주셨거든요. 생산직으로 쭉 일을 하다가 사무직 일을 맡게 되니 좀 어렵고 긴장되기도 했죠. 특히 격리 일이라는 게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 행여나 숫자를 잘못 봐서 문제가 생길까, 서류를 잘못 처리할까 매일 긴장하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만큼 제 딴에는 열심히 배우고 여러 번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일을 했죠. 모르겠는 건 따로 책 사서 공부하고 알아가면서요. 그런 제 모습을 사장님 내외부는 묵묵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두 분은 저를 사장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지은 씨, 앉아봐요. 무슨 일로? 우리가 가만 지켜보니까 지은 씨가 일하는 게 참 똑부러지고 야무지더라고. 센스도 있고 똑똑하고. 또 들어보니까 제품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도 종종 낸다며? 아, 그건 그냥 직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몇 마디 얘기해 본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 아이디어가 좋던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도울 테니 야간 대학에 가서 제대로 공부해 볼 생각 없어? 지은 씨가 전부터 관심 있었던 식품 영양학 말이에요. 물론 학비는 걱정하지 말고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우리 회사 개발부에서 일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게 이런 도움을 주신다니요? 믿기지가 않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를요? 왜? 오랫동안 지은 씨 지켜봤는데 성실하고 끈기 있고 똑똑하고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딸 같은 마음도 들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거든.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해보고 싶은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때요? 저는 그 두 분의 배려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생산직으로 밤낮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또래처럼 대학교도 가고 싶고 친구들과 이런저런 추억도 만들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다 사치스러운 일이었죠. 저한테는 그저 돈 버는 일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당연히 대학교도 언젠가는 가고 싶지만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개 직원일 뿐인 저를 좋게 봐주시고 이런 기회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참 좋은 분들이 많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장님 내외부는 저에게 잘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 했고 저는 이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야간대학에 가보고 싶다고 했고 그분들은 제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셨어요. 저는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신 만큼 나도 꼭 이 은혜는 갚을 거라고요. 물론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4년간의 제 삶은 마치 전쟁 같았거든요. 낮에는 격리로 일하며 회사 생활을 하고 퇴근하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버스 안에서 전공책을 붙들었고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저는 4년 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더 큰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모두 사양했고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의 신제품 개발팀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내외분이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냉큼 다른 데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신 만큼 저도 이 회사에 꼭 도움이 되고 싶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 사장님의 아들이 저희 개발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지금의 제 남편 김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사수가 되어 제품 개발에 관한 것들을 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늦게까지 함께 시제품을 만들던 중 그가 제게 묻더라고요. 과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과장님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힘들긴요. 내가 만든 제품 덕분에 우리 회사도 좀 더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줄 생각하면 피곤한 것도 잊어요. 오히려 재밌는데요. 사실 민준 씨야말로 사장님 아들인데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제 말에 민준 씨는 단호한 표정이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아들이라고 해도 제대로 일 배우고 제 몫은 해내야죠. 사실은요, 과장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제가요? 제가 뭐라고? 끈기 있고 성실하고 센스도 있고 저희 회사에 진짜 필요한 분은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걸 알기에 저희 부모님도 과장님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던 것 같고요. 사장님, 사모님 생각하면 늘 감사하죠.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시고.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과장님의 가능성을 보신 거죠. 저희 부모님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셨겠나요? 덕분에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뼈 빠져라 일하시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존경은요, 제가 뭘. 정말요. 진심이에요. 민준 씨의 진지한 말에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또 기분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민준 씨야말로 사장님의 아들임에도 거들먹거리거나 꾀부리는 것 없이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일을 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민준 씨에게 배우는 게 많았고 참 사람이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좋은 감정의 직장 동료였는데 그 감정은 어느 순간 이성적인 감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준 씨를 좋아해도 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그 마음을 숨겼는데 오히려 민준 씨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결국 그의 끈질기고 진솔한 구애 끝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애는 사장님, 사모님도 알고 계셨고요. 제가 직원일 때는 몰라도 아들의 여자친구로서는 탐탁치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오히려 사장님, 사모님은 저를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1년 정도 됐을 무렵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너무 잘 됐다며 결혼도 서두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애와 달리 결혼은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 사정 때문이었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계신 저희 집, 사장님 내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내외분은 괜찮다며 저를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너를 지켜본 세월이 몇 년인데 네 성실함과 착한 심성을 우리가 아는데 집안이 무슨 대수겠니? 너라면 우리 민준이 그리고 우리 회사를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우리한테 편히 기대렴.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그 따뜻한 말씀에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 진짜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요. 상견례 날 고급 한정식집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빠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거든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 만취 상태로 나타난 아빠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으셨죠. 우리 딸 인물값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었네. 근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 말고 키워준 부모한테도 잘해야 돼. 너 혼자 잘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망한다. 알았냐? 그러면서 주정을 부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빠의 행패가 너무 부끄럽고 화도 나더라고요. 아빠,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부잣집 시집 간다고 벌써 애비 무시해? 아빠, 제발요. 사도, 기분 좋은 날인데 제가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술병을 집어들고 아버님의 잔에 술을 따르려다 반이나 흘렸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아빠를 말렸고 저희 엄마도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을 정도였어요. 너그러운 시부모님은 좋게 이해해 주셨지만 결혼 후에도 아버지의 술주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저희 신혼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거든요. 제가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그 덕을 좀 봐야겠다며 저를 괴롭히셨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엄마께 눈물로 호소했고 엄마도 시집간 딸한테까지 행패를 부리니 제발 작작 좀 하라고 화도 많이 내셨죠. 게다가 그맘때 아빠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더 심해지셨거든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행패를 부리고 다니고 위험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와 상의 끝에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로 했고 아빠는 병원에 입원이 되었죠. 그제야 저희 가정에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버지는 다시 술을 찾았고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며 엄마를 상대로 난동을 부리기도 했어요. 결국 여러 문제가 있었던 끝에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엄마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셨죠. 그 전까진 그래도 가족이기도 하고 아빠가 불쌍하다며 엄마도 아빠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참으신 것 같은데 결국 엄마도 인내심이 바닥난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셨고 엄마는 저한테도 아빠랑 인연을 끊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미련하게도 미운 정이 뭔지 아빠를 또 완전히 모른 채 하고 살 순 없었죠. 그리고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저희 남편이 아빠를 회사의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저희 남편 딴에는 저희 아빠가 장인어른이라고 도와주고 기회를 주려고 한 거였죠. 저도 그런 남편과 시부모님의 배려에 너무 고마웠고 제발 저희 아빠가 정신 차리고 일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 바람처럼 경비원으로 취직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술도 줄이시고 나름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규칙적인 생활과 매달 나오는 월급이 있다 보니 아빠도 많이 달라지셨나 보다 싶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저희 아빠를 도와준 남편에게도 시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컸죠. 그맘때 딸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저는 개발팀장으로 승진하며 안정적인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맘때 미국에서 예술사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시누이가 한국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평화도 깨지게 되었죠. 온화한 시부모님, 다정한 남편과 달리 성격이 정말 못됐고 이기적인 시누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거든요. 내내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결혼할 때 처음 시누를 봤었는데 그때도 이미 저를 무시하고 고깝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시부모님 도움으로 야간대 다녔다는 사실을 신우도 다 알고 있었는데요. 신우 입장에선 제가 자기 부모님 도움받고 결혼까지 하고 제가 뭔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를 몹시 거슬려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우는 미국에 살다 보니 마주칠 일도 없어서 상관없었는데 그맘때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였죠.
그때 저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땐데 비아냥거리며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 진짜 시집 잘 간 거 알죠? 네? 아, 그럼요. 어머님, 아버님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민준 씨도 그렇고 제가 늘 감사하죠. 맞아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에 엄마 아빠한테 들었는데 언니 고졸에 우리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거라면서요? 와, 진짜 대박이다. 들어보니까 아빠가 점심시간마다 책 읽는 언니를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랬다던데. 나한테만 말해봐요. 그거 일부러 그런 거죠? 우리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네? 무슨 말을... 제가 왜 일부러 그러겠어요. 뻔하죠. 집도 가난하고 노답이라면서요. 성격 좋은 사장님 내 눈에 들어서 인생 역전 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착한 척, 성실한 척 연기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살살 웃으면서 저러는데 얘가 지금 나를 제대로 매기는구나 싶어서 기가 막혔죠. 아가씨,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솔직했어요? 너무 전곡 지른 건 아니죠? 아가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알았어요. 뭘 그렇게 발끈해요? 언니, 이런 거 발끈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깐족깐족 거리더라고요. 신우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노골적으로 냈고 대놓고 무시한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속으로 다 상처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언니네 아버지도 우리 공장에서 일한다면서요? 식구들이 다 우리 집 돈으로 먹고 사는 기분 어때요? 그러는 겁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했죠. 아가씨, 나한테 왜 그래요? 왜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정말 아나무인의 싸가지 그 자체였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분명 신우의 저런 말들을 안 좋게 생각하시면서도 강하게 뭐라고는 못하시고 눈치만 살피시는 거예요. 소라야, 새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오랜만에 와서 왜 그래? 왜?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엄마 아빠도 솔직히 이 회사 결국 내 덕분에 얻은 거잖아요. 이 회사 지분이 원래 내 건데 새언니한테 이 정도 얘기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꾸짖기는커녕 쩔쩔매기만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왜 아나무인인 신우에게 꼼짝도 못하냐고요. 신우는 사실 시부모님의 친딸도 제 남편의 친동생도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은 사실 사장님이 따로 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던 책임자이자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전 사장님이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그 사장님에게는 어린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지금의 저희 신우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성실하고 인성 바른 저희 시아버지에게 식품 공장을 넘기면서 대신 자신의 외동딸을 친딸처럼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셨대요. 그 사장님은 자신이 죽고 나면 딸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 사장님의 부탁대로 그 딸을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맡아서 이 공장도 운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공장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직원도 저희 시아버지 포함 몇 명 없었다고 했어요. 지금의 공장 크기만큼 키운 건 저희 시아버지의 노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처음 공장의 주인은 신우의 친아버지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저희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신우는 평생 책임져야 할 입양한 딸이기도 하면서 또 그의 대가로 공장을 받았기 때문에 마냥 편한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시부모님은 민준 씨와 다를 것 없이 신우를 키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머리가 큰 신우가 이 사실을 다 알고 그랬답니다. 돌아가신 친아빠가 자기 잘 키워달라고 그 대가로 이 공장 넘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내키지 말고 원하는 것도 다 해달라고 당돌하게 그러더랍니다. 본인 입으로 혼내키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니 저희 시부모님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신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하더랍니다. 시부모님은 어쨌든 돌아가신 전 사장님과의 약속이니 부족함 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며 키웠는데 그 과정에서 신우는 더욱 기고만장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간 것도 신우가 원해서 유학을 갔던 거고 거기서 계속 살겠다고 해서 유학 비용이며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셨대요. 그런데 또 제멋대로 이제는 그냥 돌아오겠다고 한국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거죠. 자기도 저희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해서 저희 시부모님은 개발팀의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장 딸이라고 업무 태만에다가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일에 관해서도 온갖 사고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사이자 팀장으로서 제가 신우를 꾸짖게 되었는데 신우는 눈이 돌아가선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군요. 상고 출신 주제에 우리 부모님 덕에 팀장 된 거면서 지금 누굴 가르쳐? 나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왔어. 네가 뭔데? 라면서요. 이 일을 알게 된 아버님께서 신우이를 불러다 불같이 혼을 내셨어요. 회사에서는 상사이자 팀장이고 또 가족으로서도 새언니인데 어디서 그따위로 행동을 하느냐고요. 저희 아버님이 웬만해선 화를 안 내시는 분인데 그날은 화가 나서 몹시 심하게 혼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평생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오냐오냐 해주던 아버님이 그렇게 혼을 내니까요. 신우는 그 일로 저희 시부모님에게까지 앙심을 품은 것 같더군요. 어쨌든 이 회사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만든 회사였고 자기 잘 키워달라고 회사까지 준 건데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 이거였죠. 저와 신우 사이의 불화 때문에 시부모님도 많이 힘들어 보이셨고 저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신우를 먼저 긁거나 자극시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쨌든 저랑 신우와의 문제였으니까요. 게다가 저에게는 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마음 잡고 회사를 잘 다니는 것 같았는데 결국 또다시 술에 손을 댔고 문제 행동을 벌이셨거든요. 아빠가 근무 중 몰래 술을 마셨고 그걸 제지하는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던 직원이 그래도 저희 아빠를 봐줘서 고소까지는 안 갔지만 아빠는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없었고 결국 해고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시부모님께 죄송스러워 고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 와중에도 저한테 다른 일자리라도 달라고 했고 저도 아빠한테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니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까지 부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빠 취업시켜줄 필요 없어. 나도 이제 우리 아빠 사고 치는 거 뒷수습하는 것도 지겹고 자식으로서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아. 그렇긴 한데 또 마냥 모른 체 하기엔 좀 힘들지. 장인어른이신데. 아니야. 당신한테도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면목이 없어. 이제 그만해도 돼. 저는 더 이상은 아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착하고 마음 약한 남편은 결국 저희 아버지를 청소부로 다시 취업을 시켜주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요. 저는 아빠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진짜 마지막 기회야. 제발 나 좀 그만 힘들게 하고 이 일은 나 생각해서 열심히 좀 해줘. 사고 치지 말고. 좋은 일 준 것도 아니고 청소하는 일 시키면서 무슨. 아빠가 무슨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사고까지 쳤는데 이 일자리라도 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래. 그런 생각인 것 같으면 하지 마. 딸년이라는 게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네. 너네 엄마랑도 이혼했는데 일자리도 없으면 내가 뭐 먹고 사냐? 네가 나 먹여 살릴 거야? 내가 왜?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 시작해서 이날 이때까지 쉬어본 적 없어. 제발 나한테 뭐 좀 더 해달라고 하지 마. 아주 지 혼자 컸지? 나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아빠, 우리 시부모님이 아빠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이 일만큼은 열심히 해줘. 제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아빠께 부탁했습니다. 아빠에게 더 이상은 실망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알겠다고 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빠를 한 번만 더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우가 제 앞에서 엄청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언니네 아버지 그 난리를 쳐서 회사 잘려놓고 또 일하시대요? 진짜 대단해. 아니 언니네 가족은 거머리예요? 왜 이렇게 하나같이 우리 회사에 들러붙어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죠. 저희 아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말하자는 건 그냥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 것이죠.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신우와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는 아가씨는요. 내가 보기엔 시부모님도 아가씨한테 할 만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아가씨야말로 회사에서 월급만 받아먹고 하는 일 없고 오히려 사고만 치지 않아요? 아가씨 같은 논리면 아가씨야말로 거머리 아닌가요? 도대체 미국에서 뭘 배우고 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1년에 학비며 생활비며 보내준 돈만 해도 얼만데 거기 가서 공부는 한 거 맞아요? 뭐라고? 야, 이게 진짜 미쳤나? 네가 뭘 안다고 그따위 소린데. 이 회사 원래 돌아가신 우리 아빠 거야. 그래서 너 이 나이까지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셨으면 어머님 아버님도 하실 만큼 충분히 한 거야. 너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근데 뭔데 맨날 가족 분위기 엉망 만들고 네 맘대로 하려고 굴어? 이게 진짜 어디서 거머리 같은 년이. 너 같은 년 보고 뭐라는 줄 알아? 기생충이라고 해. 애비나 딸년이나. 그 순간 싸움을 말리던 아버님도 화가 나서 뭐라고 하셨죠. 소라, 너 말 적당히 못해? 새언니한테 어디서 그따위 말버릇이야? 새언니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헌신하고 가족들한테 잘하는데 어디서 새언니한테 그따위로 말해?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지. 당장 새언니한테 사과하지 못해? 아버님이 제 편을 들면서 화를 내자 신우는 더 눈이 돌더라고요. 내가 왜 사과를 해? 맞는 말이잖아. 저 여자나 저 여자 아빠도 다 거머리잖아. 그만 못해? 아빠도 똑같아. 아니, 아빠는 무슨.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서 공장 홀라다 먹고 그 대가로 나 키워주기로 한 거잖아. 이럴 거면 내 회사 내놔. 그 말에 저희 남편도 어머님도 화가 났죠.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초기 사장님이 우리한테 공장 넘기신 건 맞지만 그때는 규모도 작고 직원도 거의 없었다. 매출도 별로 좋지 않았고 오히려 적자 심했던 거 아버지가 맡아 운영하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리고 너 툭 하면 그 소리 우리한테 하는데 이 나이까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키웠다. 민준이는 안 해줘도 너한테는 다 해줬다고. 그런데 너 툭 하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너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은 하는 거니? 그래 소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너도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시댁 식구들도 참고 참다가 신우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참았다가 폭발한 거였죠.
가족들이 다 뭐라고 하자 신우는 억울하다면서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속았네 어쩌네 생 난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신우는 갑자기 문자 한 통을 남기고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실망이 크고 자기도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문자를 다 돌리고는 사라진 거죠. 워낙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신우긴 하지만 이렇게 문자까지 다 돌리고 사라지니 좀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너무 심했나 싶어서 신우에게 연락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일주일 뒤부터 신우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카드 사용 내역마저 끊기자 남은 가족들은 걱정에 휩싸였죠. 소라가 전화를 안 받는다. 카드도 안 쓰고 얘가 해외에서 무슨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거 아니니? 시부모님은 황급히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영사관의 도움도 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우는 실종이 되었고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경찰서를 드나드셨고 저희 남편은 외교부와 대사관에 전화를 돌리면서 신우를 찾아 헤맸습니다. 시부모님은 신우가 간 곳으로 출국도 하셨죠. 실종된 신우를 찾느라 온 가족이 제정신이 아니었고 저는 한국에 남아 시댁 식구들 대신에 회사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얄미운 신우긴 하지만 막상 신우가 실종되니 너무 걱정되고 무사히 돌아만 왔으면 하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쯤 저는 회사에서 아빠에게 드릴 게 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빠는 용역실에서 잠시 쉬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회사 용역실에 갔더니 아빠는 피곤하신지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드리려고 했던 것만 놔두고 그냥 가려는데 마침 아빠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벨소리 때문에 잠깐 쉬시는 아빠가 방해될까봐 폰을 끄려고 봤는데 놀랍게도 아빠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신우였습니다. 실종되었다고 지금 난리난 신우인데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하다뇨. 신우가 전화한 것도 놀랍지만 신우랑 저희 아빠가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하는 사이라는 사실도 놀랐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찰나 신우의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황급히 아빠의 폰을 열어서 신우와의 연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아빠 폰에서 신우랑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 신우는 해외에서 실종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의도적으로 실종이 된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곧 있을 명절 연휴 때 저희 아빠를 시켜서 회사 내의 중요한 서류들을 다 빼돌릴 참이었습니다. 본인은 실종 상태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할 거란 계획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한테 돈을 주고 다 시켰는데 만약 저희 아빠가 들켜도 신우 본인은 발을 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신우에게 돈을 받고 신우는 회사를 망치거나 혹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요량으로 중요한 서류를 다 빼돌리려고 하고 그 두 사람은 서로의 목적을 가지고 추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제 폰으로 다 옮겼고 아빠를 깨워서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쥐꼬리만한 청소부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자식인 네가 날 안 도와주니 내가 알아서 먹고 살려고 한 행동 아니냐면서 도리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모습에 뒷목을 잡았죠. 그렇다고 신우한테 돈 받고 회사 중요 서류들을 빼돌리려고 해? 아빠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지금 신우한테 당하는 거야. 그러다가 걸리면 아빠만 뒤집어 쓰는 거라고. 그걸 몰라? 그리고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해? 나 이 집 며느리야. 아빠가 그런 짓 한 게 밝혀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빠는 아빠 생각만 하지. 내 생각은 정말 눈꼽만치도 안 하는 거야? 그러고도 아빠야? 시끄러 이 기집애야. 너 부잣집 시집가고 친정아빠는 회사에서 청소나라고 하고 너부터가 글러먹었어. 라는데 그 순간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라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나 낳아준 부모님이고 아빠라고
남들이 다 어리석다고 욕해도 엄마도 아빠랑 손절하라고 해도 그래도 꾸역꾸역 아빠 곁을 지켜오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든 정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아빠는 나를 자식으로서 조금 더 걱정하고 위해주지 않는데 나는 왜 아빠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제야 완전히 현타가 온 거죠. 저는 냉정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술 먹고 난동 부리고 경비일 잘렸을 때 청소부로 다시 일하게 해준 건 아빠에게 기회를 드린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근데 아빠는 그 기회마저 날린 거야.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그저 아빠 언니만 중요하지. 나도 더 이상 아빠한테 그 어떤 것도 해드릴 생각 없어요. 나 자식으로서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저지른 불법적인 짓도 다 알릴 거예요. 제 경고에도 아빠는 제가 퍽이나 그렇게 하겠냐는 생각이었겠지만 이번에는 저는 단호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신우 실종된 것도 아니니 당장 돌아오시라고요. 그 사실에 시부모님과 남편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망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였죠. 아무리 친자식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시부모님이 30년 가까이 딸로 키워주셨고 미워도 정이 있었는데 이 일로 시부모님도 신우에 대한 정을 완전히 떼신 것 같아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귀국했고 신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우가 저희 회사에 일할 때 불법적으로 자금 횡령을 해오고 저희 회사의 식품 관련 노하우도 다른 회사에 팔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딸의 배신에 오열했습니다. 아무리 제멋대로 컸어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신우는 정말 본성 자체가 못돼 처먹은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과 회사 측은 신우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신우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탕탕 쳤죠. 어차피 내 재산 아니냐면서요. 아버님은 신우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하셨죠.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요. 신우는 그 와중에도 악기 들린 것처럼 이 회사는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거 아니냐는 연부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부모님이 그냥 참아준 것뿐이지 신우가 하는 그런 말들은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소리였어요. 왜냐면 저희 시부모님은 정식으로 공장을 인수인계 받았고 이렇게 회사를 크게 키워내셨어요. 또 돌아가신 전 사장님과 약속한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신우를 키워주셨습니다. 신우에게 들어간 돈만 해도 액수가 엄청났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약속과 책임을 다 지신 겁니다. 신우는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돈이라는 소리를 줄곧 했지만 그건 신우가 그냥 하는 소리일 뿐 아무런 법적인 힘도 근거도 없는 소리였죠. 결국 반성 없는 태도의 아버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지금까지 키워준 정을 생각해서 네가 횡령한 회사 돈은 우리가 다 막아주고 소송도 취하해주마. 대신 오늘부로 너와 우리의 부모 자식 인연은 끝이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라며 신우를 내쫓았습니다. 신우가 마지막이라도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뉘우쳤더라면 마음 약한 시부모님은 또 봐주셨을지 모르지만 신우는 끝까지 못돼 처먹은 데다 멍청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사비로 신우가 횡령한 돈을 모두 채워놓고 소송도 정리했습니다. 자기를 내쫓았다고 난리치던 신우는 나중에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시부모님께 울며 불며 전화한 모양이지만 시부모님 모두 더 이상 연락도 받지 않았죠. 그러다가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잘못했다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본인을 평생 애정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그따위로 하고 게다가 저희 아빠까지 지 계획에 이용하려 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니 진짜 소름 끼치는 인간이구나 싶었고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모든 연락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 역시 신우와 회사 중요 서류를 훔치려고 공모한 사실이 다 밝혀져서 바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빠랑 인연을 끊었고요. 아빠는 그 후에도 계속 저한테 연락하려고 하고 찾아오려고 하셨지만 저는 부모 자식 인연 끝이라고 단호히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도 그렇게 했고요. 그 후 아빠는 어디로 간 건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연민과 걱정은 있지만 딱 그 정도일 뿐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과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저희 아빠나 신우처럼 가족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본인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인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명목 아래 저도 아빠께 도리를 다하려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해도 내 인생을 갉아먹고 힘들게 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걸 많이 깨달았네요. 아빠도 신우도 본인들 복을 스스로 차버린 거죠. 악하게 또 이기적으로 살면 결국 주변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음에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또 아껴주신 시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마음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고의 선택인 줄 알았던 결혼이 최악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다시 되돌리려 했던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대기업 사내 아나운서로 일을 했었고 그 후에는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같은 대학 동기와 선배 한 명, 이렇게 셋이서 공동 원장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나이도 차고 주변에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맘때 선이나 소개팅도 꽤 봤던 것 같은데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건 등은 둘째치고 이 사람이구나 싶은 그런 감정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선배가 소개해준 남자였는데 그 선배가 그러더군요. 능력, 외모, 매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너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라며 꼭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선이나 소개팅에서 잘 맞는 상대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기에 이번에도 반신반의하며 나갔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첫눈에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의 말처럼 외모, 매너도 너무 괜찮았고 직업도 좋더라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오승준이었고 대형 로펌의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업계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고 로펌에서도 밀어주는 대표 변호사였죠. 그 남자는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본인을 표현하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까지 되었다면서요. 그 남자는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의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건이 완벽해도 이성적인 끌림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설렘과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저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그토록 찾아다닌 운명의 반쪽이 저라고까지 했죠. 그는 소개팅 후에도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시를 했습니다. 소개팅 다음 날 제가 운영하는 스피치 학원으로 커다란 꽃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어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주 뵙고 싶어요. 라는 낯간지러운 문구와 함께요. 게다가 그는 매일같이 퇴근 시간에 맞춰 학원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고 주말이면 제 SNS를 꼼꼼히 살폈는지 제가 갖고 싶다고 흘렸던 레스토랑이나 전시회를 귀신같이 예약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선희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예약해봤어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제 SNS 들어와서 보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선희 씨 생각하다 보니까 선희 씨가 뭘 좋아할까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선희 씨 취향이 좀 보이던데요. 아마 이게 운명인가 봅니다. 제 SNS에 그 전시회 보고 싶다고 적어놓은 글을 보고 예약한 거겠지만 능글맞은 그 말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능력 있고 훤칠한 외모에 지적인 매력까지 갖춘 남자가 저 하나만을 바라보며 저돌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 역시 싫을 이유가 없었죠. 저희는 불꽃 같은 연애를 1년 정도 했고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결혼이었고 저도 이 완벽한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요, 연애 때와 달리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꽤나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님은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남친의 어머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친은 저를 데리고 남친 어머님이 혼자 사시고 있다는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그의 말이 떠올라 오히려 존경스러운 마음이 컸었죠. 저는 어머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보는 표정이 지금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위아래로 값을 매기기라도 하듯 저를 훑어봤다고나 할까요? 그 불쾌한 시선에 저도 움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승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앉아라. 어머님의 말투는 고상한 척했지만 이미 말투와 눈빛에서는 경계심과 오만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내내 제 학벌, 직업, 부모님의 직업이나 사는 동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첫 만남에 이런 얘기까지 다 물어보시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최대한 예의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오승준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님은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게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저 얘기를 하시길래 무슨 뜻인가 싶어서 좀 어리둥절했죠. 들어보니까 무슨 사내 아나운서 그런 거 했다면서? 네, 그런 건 뭔데? TV 아나운서 떨어지고 고작 회사 안에서 방송이나 하는 그런 거야? 라면서 갑자기 과거의 제 직업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는 겁니다. 사내 아나운서도 입사하기 쉬운 건 아닌데 저렇게 말하셔서 놀랐죠. 네? 아니, 무슨 TV 나오는 그런 아나운서도 아니고 회사 안에서 방송이라니. 그게 뭐야? 뭐 우리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방송하는 뭐 그런 건가? 아, 어머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했던 일은 됐고, 지금은 뭐 무슨 학원을 한다고? 네, 스피치 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뭐야? 들어보니까 그것도 혼자 원장도 아니고 공동 원장인가 그런 거라며? 그러면 보는 돈도 다 나누겠네.
라면서 비꼬는데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제가 자부심 가지고 하는 일인데 너무 무시하시니까요. 게다가 좀 전에 남친이 있었을 때와는 다른 어머님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워낙 힘들게 키웠고 또 내가 쟤만 바라보고 살았어. 승준이 밑으로 딸 하나 더 있긴 한데 걔는 뭐 지 혼자 잘났다고 나가 사는 애고 나는 우리 승준이만 보고 살았지. 어쨌든 내 노력 덕에 저렇게 변호사까지 만들어놨고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인가? 우리 아들 얼마나 잘 나가고 주변에 내놓으라 하는 집에서 우리 아들 소개해달라고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나도 최소한 장인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거나 병원장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그런데 선인의 부모님은 아까 들어보니 아버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어머님은 주부라고 했나? 네, 아휴, 솔직히 내 마음에는 영 차지가 않아. 우리 승준이를 좀 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처가댁이었으면 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에 저는 기분도 너무 상하고 얼굴까지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때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친이 조금 듣게 되었고 어머님을 말리더군요. 엄마, 무슨 소리 하세요? 선희 씨가 뭐 어때서요? 아니, 내가 좀 섭섭하니까 넋두리 하는 거지. 에이, 그만하시고 얼른 식사하세요. 음식 다 식겠어요. 라며 그저 상황을 무마하기에만 급급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라도 남친과 어머님의 모습을 파악해서 그 결혼 준비를 멈췄어야 했는데 어리석게도 그때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또 충분히 기분 나빠해하는 상황임에도 애써 모른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덮고 그 결혼을 그대로 감행했거든요. 어머님이 제 조건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어리석고도 순진한 기대를 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 때는 저렇게 말하셨지만 그 후에 몇 번 더 찾아뵀을 때는 그리 무례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 그때는 섭섭해서 그렇게 말하셨나 보다 하고 저도 그냥 말았던 거죠. 게다가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이제 정말 한가족 됐으니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이제는 나를 며느리로 한 가족으로 잘 받아주셨구나 하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행과 달리 결혼 후 저에 대한 어머님의 막말과 무시는 굉장히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됐을 때였어요. 저는 어머님께 예쁨을 받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며 명절 음식 레시피를 공부하고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라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며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오후가 되어 어머님 댁으로 친척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큰 이모부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며느리 인상이 참 선하고 고와서 우리 승준이가 장가하나는 정말 잘 간 것 같네. 저는 그 칭찬에 쑥스러워하며 감사합니다 이모부님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옆에서 과도를 들고 과일을 깎으시던 어머님이 싸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참하긴 뭐가 참해요. 속에 불려씨가 들었으니 내 아들을 얼씨구나 채갔지. 라면서요. 장난 같은 말투였지만 그 말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에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친척분들은 당황해서 서로 눈치만 살폈죠. 그리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장난이야, 장난. 장난 가지고 뭘 그래? 얘 세아가, 너 이런 얘기 듣고 기분 상하면 그건 내 말 맞다고 인정하는 거다. 하긴 뭐 내가 딱히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솔직히 우리 승준이 정도면 얼마든지 더 잘난 집에 장가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새아기가 욕심이 많아서 덥석 우리 아들을 물었다는 게 틀린 얘긴 아니지. 얘 선이야, 너 변호사 남편 만나서 호강하고 아주 좋지? 어머님은 모든 친척이 듣는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듣는 제 입장에선 너무 모욕적이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무슨 작정하고 남편을 꼬시기라도 한 것 마냥 저렇게 비꼬시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하시니까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는데 남편 역시도 당황해서 자기 엄마를 말리긴 하더군요. 엄마, 뭔 소리 하세요? 명절인데 왜 그래요? 엄마도 참. 하면서 어머님을 말리긴 했는데 남편의 제지는 너무나 힘이 없었고 그 상황만 대충 넘어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비꼬아가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내기 시작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대놓고 미움을 받는다는 게 특히나 그게 시어머니라면 정말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더군요. 시댁에 가는 날이면 스트레스 때문에 전날 밤부터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어떤 꼬투리를 잡혀서 구박을 당할까 심장이 조마조마했죠. 남편은 제가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말씀이 좀 거치셔서 그래. 악의는 없으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는 말이겠나요? 제 인격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상처와 모멸감을 수도 없이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문제는 단순히 어머님의 미움과 구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을 변호사로 만든 후 그동안 억눌려왔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라도 폭발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부터 도박이나 사기에 가까운 투자에 눈이 멀기 시작하셨거든요. 사실 저의 결혼 생활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는 잔뜩 흥분된 목소리로 저의 신혼집에 들이닥치셨습니다. 손에는 조악하게 인쇄된 지도와 번지르르한 브로슈어를 들고 계셨죠. 예, 승준아, 내가 기가 막힌 정보를 들었는데 여기 이 땅이 곧 신도시로 개발돼서 지금 평당 10만 원 하는 게 1년 안에 100만 원으로 뛴다더라.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사야 된대. 나랑 잘 아는 그 부자 언니한테 들은 거야. 그 언니가 아무한테나 이런 정보 알려주는 게 아니야. 나랑 친하니까 우리 모임에서 나한테만 이거 알려주더라고.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정보 나누면서 자기들끼리만 돈 버는 거 알지? 근데 그 언니가 나를 좋게 봤는지 특별히 알려주더라고. 이게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정보야. 나 이거 꼭 해야겠어. 내가 이걸로 대박 나서 우리 아들 강남에 번듯한 개인 로펌 차려줄게. 그러면서 엄청 들뜨신 겁니다. 솔직히 딱 봐도 어머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급 정보 같지도 않았고 약간 사기 비스무리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만류했죠. 어머님, 그래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이용 계획원 같은 서류는 다 확인해 보셨어요? 요즘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말에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너 어디 앞에서 똑똑한 척이야. 네가 똑똑해봤자 내 아들보다 똑똑해? 네가 변호사야?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자야?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기꾼들한테 호락호락 당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순진하고 멍청해 보이니? 아니요,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뭘 안다고 여기에다 입을 대? 사기라니. 내가 사기나 당할 사람처럼 보이냐고. 하면서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런 반응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죠. 아무것도 모르면 넌 그냥 빠져 있어. 얘 승준아, 너는 엄마 믿지? 엄마가 네 이름으로 계약금까지 걸어놨다. 그런데 남편까지도 어머님의 행동에 별로 제지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엄마.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엄마가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선이야, 엄마가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마.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집 안에서는 그 어떤 상식이나 이성적인 판단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엄마의 결정은 곧 법이고 진리였거든요. 남편은 밖에서는 유능하고 똑똑한 변호사일지 모르지만 어머님에 관해서는 좀 심하리만치 의존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간 어머니는 굉장히 호언장담하셨어요. 예, 그 소식 들었니? 그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제 우리 땅값 오르는 건 정말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 너희는 나한테 고맙다고 매일 절이라도 해야 될 거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관련 뉴스를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대박의 꿈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 지인분이 하는 말은 고지곳대로 다 믿으셨거든요. 하지만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도 그 땅값은 오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연락을 주겠다던 개발사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어머님은 그 개발사의 김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부자라는 지인분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계속 연락이 안 되자 어머님도 좀 초조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바쁜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시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계약서에 적힌 개발사의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남편도 불안한 마음에 그날은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의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들여다보이는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어머님 같은 피해자들이 다녀갔는지 난리가 난 흔적도 보였다고 했죠. 남편은 그 건물 경비원에게 물어봤고 그 경비원분은 이런 피해자들 많다고 혀를 차셨다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굉장히 미심쩍었는데 어머님과 남편은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그 큰 돈을 투자했고 결국 그 돈은 고스란히 날렸죠.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갖고 있던 돈을 날리기만 한 게 아니라 빚까지 져서 투자를 했다더군요. 그 돈까지 고스란히 날리면서 빚만 남은 거였죠. 기막히게도 그 엄청난 빚은 고스란히 저희 부부에게 넘어왔습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남편 오승주는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그 빚을 갚는 데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생활비를 대부분 제 학원 수입으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선 저보고 잘 나가는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해서 호의호식하는 줄 알았겠지만
그 실상은 빚 갚는데 허덕이고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 저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또다시 사고를 치셨어요. 기획 부동산 사기로 생긴 빚을 메꾸겠다며 이번에는 다단계에 제대로 빠지셨거든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건강식품과 화장품 그리고 생수까지 잔뜩 늘어놓으셨죠. 그 평범해 보이는 생수가 한 병에 5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선이야, 이거 한번 써봐라. 너 감기 자주 걸리고 몸 골골하지?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니? 나도 요즘 먹고 있는데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가뿐하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 물건들을 강요하고 심지어 저희 학원 수강생들한테도 팔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니까 너네 학원 수강생들한테 소개 좀 해줘. 이거 그냥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파는 사업이야. 우리 같이 사업하자. 내가 너 내 밑에 상위 직급자로 꽂아줄게.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런 걸 팔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못 팔아? 네가 원장이라면서 왜 못하는데?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 그러니 말은 무슨 학원 원장이랍시고 돈도 쥐꼬리만큼 버는 거지. 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 엄청난 빚을 지고도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강매를 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사업을 위해 또다시 빚을 내서 물건을 사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월급은 시어머니의 빚잔치를 하느라 단 한 푼도 남아나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돈 문제로 삐걱거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조차 어머님은 제게 비난을 멈추지 않더군요. 너는 결혼하고 나서 네 남편한테 도움이 되는 게 대체 뭐니? 돈을 척척 벌어오기를 해. 승준이 내조를 잘하기래. 애초에 네가 좀 능력 있는 집안 딸이었으면 우리 승준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저지른 빚을 갚느라 이렇게 빠듯하게 사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시는지.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그저 우리 엄마가 요즘 속상한 일이 많아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라며 알맹이도 없는 말로 적당히 위로하고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속되면서 저도 이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의 헌신과 노력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저는 그저 아들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요, 제가 진짜 이혼을 결심하게 된 문제는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는 지독한 여성 편력을 가진 여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결혼 전까진 남편이 그런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고 결혼 생활 2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꾼인 척 저밖에 없는 척 연기를 했던 남편이었지만 그 가면은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벗어버린 거죠. 그는 그때 같은 로펌의 신입 변호사와 바람이 났거든요. 저는 우연히 남편의 차 조수석 밑에서 발견한 제가 하지 않는 낯선 명품 브랜드의 귀걸이 한 짝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귀걸이 뭐야? 내 거 아닌데 왜 당신 차에 있어? 누구 거야? 아, 그거 전에 후배 변호사 태워줬는데 흘린 건가 봐. 귀걸이를 흘린다고? 걔가 좀 칠칠 맞아. 남편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후에 남편의 뒤를 캐봤는데 그 후배 변호사와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었죠. 선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어. 그냥 요즘 엄마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정말 아무 감정 없고 순간적인 실수였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면서 필사적으로 빌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외도라니 그 충격과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그의 눈물 어린 사과와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맹세에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 이번에는 자신이 맡은 사건 의뢰인의 딸과 또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바람을 피운 후에 약간의 의심병이 생긴 저는 한 번씩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사실을 발견했던 거죠. 이번엔 의뢰인 딸? 당신 정말 짐승이야? 한 번은 봐줘도 두 번은 아니지. 우리 이혼해. 이건 이혼 서류야. 당장 도장 찍어. 그런데 남편은 이번에도 역시 무릎을 꿇고 빌었죠. 선이야, 제발.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원한다면 정신과 치료라도 받을게. 나 진짜 그 여자한테 마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자기밖에 없어. 라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어림도 없다며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후에도 창문을 열고 중내산해하면서 미안하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없으면 나 그냥 여기서 뛰어내릴게. 라며 생쇼를 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짓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서 이혼 서류를 제 손으로 찢었습니다. 그때의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쩌면 제 손으로 남편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변호사 사모님이라는 그 헐밖에 없는 타이틀과 남들의 부러워하는 시선 때문에 그 썩은 동아줄을 놓지 못했던 제 욕심과 어리석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속빈 강정인 그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그러다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어머님도 달라질 거라는 여전한 착각을 했었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후 잠시 가정에 충실한 듯 보였지만 결국 그 지긋지긋한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동호회나 와인 모임 등에서 만난 여자들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많은 증거를 발견한 저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바람기가 절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는 것을요. 이혼밖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혼이 힘들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런 답답한 제 속마음을 유일하게 털어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신우는 오빠 때문에 화가가 되고 싶었던 꿈을 포기하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와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탓인지 성인이 되고부터는 꼭 필요한 일 말고는 엄마 오빠와 왕래를 거의 안 하고 산다더라고요. 그런데 저랑은 성격이 잘 맞아서 신우 올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한 언니 동생 사이처럼 잘 지냈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집안에서 제 편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이제 정말 더는 못 살겠어. 승준 씨 또 바람피워. 이번엔 셀 수도 없이 많아. 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엄마랑 오빠 그런 사람들인 거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언니만 상처받지 말고 언니 인생을 먼저 생각해요. 저도 뭐든 도울게요. 그
그녀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결국 미루고 미뤘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쯤 저에게는 아주 기막힌 일이 터졌습니다. 백화점에 필요한 게 있어서 사러 갔다가 어머님이 한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못 봤지만 저는 분명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머님이라 부르는 것도 듣게 되었죠. 저는 놀라서 그들을 몰래 따라갔고 그들은 한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몰래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잠시 후 남편까지 그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얼굴에 붙은 눈썹을 떼어주고 팔짱을 끼고 너무나도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아, 이번엔 저 여자랑 또 바람을 피는구나 깨닫게 되었죠. 게다가 그 앞에는 어머님까지. 세 사람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뻔히 며느리인 제가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상간녀를 같이 만나고 있는 어머님. 그리고 제 앞에선 잘못했다며 빌면서도 뒤에서는 끊임없이 바람을 피는 남편. 그들의 웃음소리에 제 심장은 싸늘하게 식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사진을 찍고 그 여자의 뒤를 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가 유명 건축가의 딸이자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오승준의 와이프다라는 것을 밝히고 만났는데 자리에 나온 그 여자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어머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 어머님이 그쪽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면서요? 저한테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고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미혼이고 승준 씨는 그쪽하고 이혼하면 이혼남이라 제 손해긴 한데 그래도 승준 씨가 워낙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도 승준 씨한테 개인 로펌 하나 차려줄 능력 충분히 되고요. 누가 봐도 저랑 더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그 여자는 아주 뻔뻔하고도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을 하면서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참 뻔뻔하네요.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났다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하는 거죠. 어차피 곧 이혼할 거 아닌가요? 그때 승준 씨한테 들어보니 이혼 서류 도장도 찍었다고 하던데. 그 서류 오승준이 직접 찢었거든요. 저랑 절대 이혼 못한다고. 글쎄요. 아닐 텐데. 승준 씨도 저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특히 그쪽하고 어머님하고 사이가 별로라는데 어머님은 저를 너무 좋아하시고 당장 이혼하고 저랑 재혼했으면 하세요. 라면서 자랑처럼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경멸 가득한 비웃음을 흘리며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죠. 그래요. 갖고 싶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상관없이 내 남편 갖고 싶다는데 실컷 가져요. 줄 테니까. 오승준 와이프 자리도 며느리 자리도 다 줄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좋겠네요. 어머님 사랑 실컷 받고 오승준하고도 영원히 백년해로 하길 바래요. 저는 그렇게 말한 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을 시작했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이혼을 거부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밥 먹듯이 바람을 피고 어머님이랑 같이 상간녀랑 만나서 하하호호 하면서도 저랑은 이혼 못한다고 저러고 있는 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 대한 소유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인은 밖에서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도 저는 자기 와이프로 있어주길 바라는 소유욕이요. 어쨌든 저는 단호했습니다.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시어머니의 방조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워낙 증거가 많았기에 제 승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의 재정적 기여도를 인정받아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 분할 및 남편과 상간녀 측으로부터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죠. 양육권도 무사히 받아내게 되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참 어리석은 결혼 생활을 했었구나.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나 속편하게 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속편할 것을 그동안 뭐 때문에 참았을까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학원 운영도 열심히 하면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신우하고는 이따금씩 안부 정도는 묻고 지냈는데요. 신우도 자기 엄마나 오빠랑 그렇게 자주 왕래를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우에게서 전 남편의 근황을 전해 듣게 되었죠.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바로 상간녀와 재혼을 했다더군요. 그때 보니까 그 상간녀가 엄청 적극적이던데 바로 재혼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어릇 개주겠나요? 남편의 여성 편력도 그대로였을 거고 어머님의 돈 사고 치는 것도 그대로였겠죠. 아니,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와 재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유부녀인 자신의 의뢰인과 또다시 바람을 피웠다더군요. 그러다가 그 유부녀 남편에게 걸렸다고 하고요. 의뢰인과 그것도 유부녀인 여자와 그런 스캔들이 난 데다 그 유부녀 남편이 이 일을 공론화시키게 되면서 그 여파가 꽤나 컸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니던 대형 로펌에서 쫓겨났다고 했죠. 그래도 변호사니까 다른 데 취업하면 될 줄 알았나 본데 전시모가 제대로 아들 앞길을 막았습니다. 전시모는 새 며느리 집안이 유명한 건축가 집안이라는 것을 팔아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 여자 집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자한테 미쳐서 바람이나 피고 다니다가 로펌에서 잘렸지. 그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본인과 본인 아버지 이름 팔고 다니면서 돈 사고 치고 다니지. 그 상간녀도 제대로 똥밟았구나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제가 그때 그 여자한테 오승준 와이프 자리도 며느리 자리도 다 줄 테니 어머님 사랑 실컷 받고 오승준하고도 백년해로 하길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 상간녀는 제가 센 척한다고 저렇게 말한 줄 알겠지만 아니요.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너도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그 인간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인데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런 심정이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결국 그 여자도 그 미친 모자에게 질릴 대로 질렸던 것 같더군요. 그 상간녀의 아버지는 사위의 문란한 사생활과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의 모친에 대해 알게 된 후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있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전 남편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렸다고 하더군요. 어떤 로펌도 어떤 기업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는 결국 변호사 자격증 하나만 남은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변두리에서 근근히 사무실 하나를 차렸다곤 하던데 손님도 없고 완전 초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간녀 역시 오승준에게 이혼소송을 걸었고 위자료 소송까지 제대로 걸었다고 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그 여자도 먹어봐야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여자도 본인이 유부남인 거 알고도 또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는 쓰레기인 거 알고도 시작한 거니 누굴 원망하겠나요. 전 남편과 전 시모는 나란히 손잡고 나락의 길로 가고 있었죠. 신우는 한숨을 푹푹 쉬며 자기 엄마랑 오빠가 그렇게 된 것 인과응보라면서 가족이라고 해도 영원히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겠다고 혀를 차더군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저 역시도 가슴속에서 어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두 발로 온전히 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요. 참 힘들고 어리석기도 했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날들을 밑거름 삼아 좀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이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려 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